자, 그러면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요일과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이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번 주? 첫 방송하고 나셔서. 지금 두 번째잖아요. 네. 아직 여전히 떨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두 개 뉴스를 저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 하나씩 좀 이제 뉴스를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관련된 거예요. 후보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지금 5개 부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봐야 되겠네요. 자, 또 그리고 훈훈했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또 왜 그랬는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전혜영 교수님. 예, 지난 4월 16일 개각이 있었고요. 네. 어제는 그 개각 대상자 중에 5명, 5개 부처의 장관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 하루 안에 5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워낙 바쁜 그쵸. 국회가 하루를 보냈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청문 경과 보고서 합의 채택은 지금 한 군데가 됐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네. 어제 저녁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친 뒤에 곧바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지금 한 개 부처는 합의 채택된 상태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은 비교적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내일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린이날이니까 훈훈한 소식부터 좀 먼저 훈훈한 전해주시고.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 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그 청문회 내에서 야당 인사들이 좀 칭찬을 많이 해준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 이 비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서로 민망한데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사라져서 참 고맙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 인사검증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어쨌든 채택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은 3곳 정도인데 네. 이것이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집중 포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처 후보자는요.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교수 시절에 가족을 동반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논란도 일었었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에 지원할 당시에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었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혜숙 후보자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경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제를 했고 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더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이른바 일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여야의 분위기가 좀 달랐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수준의 문제가 있다라는 분위기였고 여당에서는 논문에 같이 있었다는 논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키리 부인도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지 않았었느냐라는 걸 하면서 좀 엄호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부인이 도자기를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밀수 의혹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예. 후보자가 2015년에서 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당시에 부인이 도자기 장식품을 사서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들어왔고 일부는 또 판매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는 좀 표현이 있는데 다만 이제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이후에 신고를 했었고 또 논란이 됐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카페라든가 이런 곳은 다 이제 문을 닫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세종시에 이렇게 근무하던 시절에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것이 관사 재테크 아니냐, 관테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요 정의당이 과연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호흡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죠, 또. 절대 안 된다. 네.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있다. 이런 말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좀 정의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좀 봐야겠고요. 6일하고 7일 내일과 모레에도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그렇죠.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차후에 또 뉴스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청문회를 보신 느낌들을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중요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주시죠. 전지현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예, 뭐 느낌은 나름 재미있는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미녀와 야수가 춤출 때 달려있던 샹들리에도 구경을 했고 또 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네. 퀴리 부인 발언은 네. 여당 의원으로서 후보자를 엄호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당 지도부부터 받아쓰는 기자들 같이 다 같이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재미있다는 거는 농담이고 총평은 좀 씁쓸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후보자 면면으로 들어가면은 고용노동부 안경동 후보는 나이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뭐 정부 정책에 지금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인물도 아닌 것 같고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고용보험 재정기금 그다음에 그 청년 실업 구제 정책에 대해서 예.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 의지도 있다. 그리고 수십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제보가 안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른 공직자 생활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전희영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혜숙 후보라든지 과기부 장관 후보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과기부 장관 후보 자꾸 관행 얘기하는데 적폐도 잘못된 관행이니까 지금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가 논문 쓰는데 거기 남편이 18차례 등재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와이프 찬스 이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진짜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자비로 썼는지는 수사 수준의 조사를 해서 밝혀질 문제이고 분명히 이런 기회를 이용했다는 것조차 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 천장을 다들 청취자분들께서 올려다 보시면은 샹들리에가 달려있는 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벼룩시장에서 구매를 하건 어쨌건 그 남편이 공무상 업무를 하는데 따라가가지고는 구매를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신고 안 하고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든지 박탈감 같은 문제를 분명히 건드리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정의당 데스노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샹들리에 얘기를 하시는데 샹들리에를 사서 집에 달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 8개라는데. 예. 그 8개다. 뭐 이것도 예.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켰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것이죠. 부분에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어떤 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고물품이니까 이삿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에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론의 분위기를 쭉 보니까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 통과를 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반의 사설을 쭉 봤는데요. 네.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각의 특징이 재보선 민심을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전문성 측면에서 그동안 관련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 산다라는 것이 아마 기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초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후보자 청문회가 좀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일부 나왔었거든요. 근데 샅샅이 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요. 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시작이 됐죠. 예, 매우 높아졌는데 아마 이 후보자분들이 예전에 공직생활이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넘어갈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론의 비판이라든가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권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협치를 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야당이 뭐 29명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했다. 야당도 사실 29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무조건 낙마시킨다.
결정을 내놓고 청문회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정무수석도 바꾸고 한 것은 야당의 의견을 바꾸겠다는 청와대 의지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많이 비판하거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후보자는 잦은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관행이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했던 것들을 좀 변화해 가는 노력이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지 전지현 변호사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예,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고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민심이 지금 정부에서 공정이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공정인가,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무심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강행하면은 야당에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5명 전부 강행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여론을 살펴가지고 적어도 두 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도 아마 입장이 곧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사실 시간상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경덕 후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라는 부분이라던가 네. 또 관심사인데요.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죠. 논의가 많이 됐었죠. 중요한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어쨌든 쭉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는데, 워낙 도덕성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 보도가 나오다 보니 정책 부분은 좀 국민들께 알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시간상 제한적이지만 오늘은 다 못 다루지만 저희가 이게 다 채택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엔 또 정책 이후에는 부분을 또 한번 전해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전지현 변호사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예, 대체복무를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이게 무슨 법원에서 했다는 건가?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병역법에 보면은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걸 안 갈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를 하면은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엄격하게 협소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중에는 양심상 도저히 타인에게 총을 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평화주의자 그런 분들, 이런 분들까지 군대를 가는 것이 강요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분이 바뀌면서 2015년부터 이 하급심 재판에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었고, 네. 이번 정부 들어서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대체 복무를 허용해 주도록 법을 개정하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작년 6월에 이제 대체 복무를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하는 심사위가 꾸려졌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한 1000번 정도 다 인용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처음 기각된 사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해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분은 항변을 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타인에게 총을 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디지털 성범죄 연루됐잖아요. 여성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기각이 됐고, 심사위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거의 그동안에는 인용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된 첫 사례다. 네, 본인도 프리패스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심사위원회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90년대 코소보 전쟁을 비롯한 전쟁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성폭력이 군사 전략으로 활용돼 왔었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씨가 본인은 평화주의자니까 군복무 못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를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이율배반적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체복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종교적 신념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예, 대체복 심사위에서 그동안의 활동, 뭐 토론에 참여했던 기록, 뭐 일각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판결의 연루가 됐는지 등을 아주 꼼꼼히 살핀다고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물보호가 활동에 대체복무가 또 처음으로 인정이 됐다. 동물보호가. 보호 활동가. 예. 아마 그분도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심사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유사한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기도에서 7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한 20대가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한 사이트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듯한 암시하는 듯한 글을 자랑 삼아 올렸다가 결국은 임용 결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또는 본인의 얼굴이나 실명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혐오라든가 또는 성범죄 수준의 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많은 우리 분들이 이런 활동할 때 재미삼아 내가 올리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본인이 공직자가 되거나 그렇죠.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할 때 다 연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죄 수준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임용이 취소됐던 분에 대해서 이 분이 아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일부 압수수색을 시작했더니 상당수의 불법 촬영에 의심이 되는 기록이 또 나왔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샤워 부스 안에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라던가 여성들의 속옷 사진 이런 것이 또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든 어디에든 이런 적용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런 의미와 앞으로 또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두 분께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하고 하나는 이제 인권 감수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딸이다 보니까는 엄마한테 밤길 조심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범죄들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온라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범죄들이 어떤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문제도 있고 해외 공제수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적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범죄들이 왜 생기나를 보면은 대부분 이게 게임 유저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게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는 현실의 선악과 온라인상의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몰입을 해가지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이런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평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실제로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권, 약자에 대한 보호 분명히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오히려 어떤 기준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은 통과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하나의 또 어떤 진정한 인권 옹호자와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인권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 보호해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디까지를 인권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자료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이루다. AI 챗봇이 얼마 전에 저희가 문제가 되기 해드렸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뭐 게임은 물론이고요. 가상현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금 대체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렇죠.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분들이 없어지고 대부분 뭐 챗봇이라든가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성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답습되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도입을 할 때도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정체성을 많이 갖자라는 논의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 활동가에 대한 대체복무가 처음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게 우리 사회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체복무를 할 때 앞으로 새로운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그리고 저희가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7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